네, 지금부터 LC 공진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C 공진회로입니다. 지금 위에 것은 병렬형이고요. 아래 것은 지금 직렬형 공진회로입니다. 자, 둘 다 공통적으로 5.1MHz의 공진주파수를 맞춰놨고요. 우리가 흔히 뭐 FM 방송용인 뭐 70, 90MHz, 100MHz로 제가 세팅을 해봤는데요.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동작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5.1MHz 때로다가 공진주파수를 맞춰놨습니다. 일단 동작부터 병렬형에 대한 동작부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현재 1.1MHz입니다. 제가 주파수 천천히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입력 신호고요. 요게 입력 신호고, 요게 지금 출력 신호입니다. 요게 A고요. A라는 데 연결되어 있고 입력 신호고, 요게 지금 출력 신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2.1MHz 때에서부터 이제 2.8. 네, 방금 전에 최로 커진 거 보셨죠? 네. 얘가 지금 최대 진폭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5.1MHz입니다. 여기서 주파수 좀 올려볼게요. 5.2MHz, 5.4MHz, 네, 5.8MHz. 이 진폭이 줄어든 걸 확연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주파수를 낮춰서 5.1MHz까지 천천히 진폭을 최대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폭이 최대예요. 이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 다시 낮춰볼게요. 네, 주파수가 낮아지니까 진폭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요 부분이 5.1MHz에서 공진이 일어나서 그때 최대의 전압이 이 비단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여기 공진회로고요. 여기서 지금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갖다 보내봤습니다.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까지. 그때 5.1MHz에서 최대 진폭을 나타낸다. 다른 말로 뭡니까? 5.1MHz 이외에는 여기선 출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작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5.1MHz만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주파수들이 안테나에 접하지만은 필요로 하는 하나의 주파수만을 갖다가 이 LC 공진회로로 동조를 시켜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LC 공진회로고요. 그 다음에 LC 지금은 병렬형이었고요. 지금부터 직렬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직렬 공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렬 공진은요, L과 C 성분 이외에 R 성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R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병렬 공진도 R 성분이 있는데요. R 성분은 상당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일단 무시해 놓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시뮬레이션이 계속 뻥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는 이 프로테우스가 좀 버거운가 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시킵니다. 빨리 보십시오. 네. 지금 4.4MHz에서 5.1MHz 최대치가 됐습니다. 줄어듭니다. 다시 5.1MHz에서 최대치가 됐습니다. 다시 줄어듭니다. 다시 5.1MHz에서 네, 최대치가 됐습니다. 자, 저항이 없는 경우가 최대치가 되고요. 저항이 있는 경우는 약간 그나마 이 정도도 뭐 공지됐다고 보이죠. 그다음에 15음 경우도 약간 공지됐다고 보지만은 특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최대치가 저항이 없는 경우 최대의 공진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항값이 클수록 공진 효과는 좀 미미하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공진에 대해서 좀 봤고요.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네. 재밌죠? 자, 5.1MHz에서 최대치가 됐다가 다시 커지면서 팍 줄어들죠? 네. 이게 공진이라는 것은 최대 한해 주파수 최대 진폭을 최대한 낼 수 있는 것이 최고 특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직렬 공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여긴 병렬 공진회로고요. 얘는 직렬 공진회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직렬 공진회로는요. 직렬일 때 임피던스가 최저입니다. 임피던스가 최저고요. 병렬 공진일 때는 병렬일 때 임피던스가 최대가 됩니다.
지금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죠. 여기 외부에서 신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파수대가 안테나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그 중에서 이 공진회로에 맞는 신호만을 최대로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이 공진회로에 맞는 최대의 신호를 증폭을 시키고요. 그러면은 그 공진회로에 맞는 주파수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주파수 이외에 사운드가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시뮬레이션한 회로에서 여기가 시그널 제너레이터였고 이게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이게 트랜지스터입니다. 이거는 커플링 캐패시터고요. 이게 지금 LC 병렬 공진 회로입니다. 이런 LC 병렬 공진 회로를 가지고 상용화한 것을 갖다가 바로 튜너라고 합니다. 튜너. 자, 전자기술자 중에서 아무나 이런 LC 공진 회로를 튜너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건 또 전문적으로 요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들이 별도로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일반 엔지니어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공진회로 설계라는 것이 그렇게 또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어려운 기술도 아니지만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파인 튜닝이라는 고된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요것만 하는 엔지니어들이 꽤 많았고요. 제가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0년 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튜너를 생산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튜너. 이 튜너는 무선 통신에 쓰이고 무선 통신용으로 쓰이는 게 튜너죠. 뭐 우리가 뭐 AM 라디오 튜너도 있고 FM 라디오 튜너도 있고 그다음에 TV 튜너도 있고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용도가 되어 있었던 것이 셋탑 박스라는 것이에요. 셋탑 박스. 이 셋탑박스가 어떤 거냐면요. TV 위에 이 튜너를 갖다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이 튜너는 용도가 뭐냐면요. 위성에서 보내는 방송을 수신하는 용도였습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유럽에서 많이 쓰였어요. 유럽. 유럽은 나라들이 인접해 있고 위성 방송 위성이 상당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최소 1000개 이상 1000개 이상의 방송을 갖다가 이 셋탑박스 하나로다가 수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내는 나라에 따라 가지고 방송하는 나라에 따라서 언어들이 다 다르죠. 중동 지역에서 오는 방송도 있을 거고 영국에서 보내는 방송도 있을 거고 독일에서 보내는 방송도 있을 거고 그게 약 1000개, 1500개 이상이라고 들었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전문적으로 셋탑박스라는 전용 튜너가 따로 있었고 이 셋탑박스는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목적으로다가 별도로 만들었고 주로 시장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쪽에서는 이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시아 쪽에는 없었고 이걸 갖다가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산을 했고 그 당시 가격이 한 대당 120불 정도 수출됐었어요. 한 대 120불 이 튜너가 갑자기 튜너를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튜너라는 것은 병렬 공지 회로를 응용한 무선 통신 수신용입니다. 무선 통신. 병렬 공지 회로는 무선 통신 수신용이고요. 여기서 이 주파수, 공진 주파수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인터넷 다른 사이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진 주파수가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R 성분은 회로상이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인덕터가 약간의 R을 가지고 있습니다. R 성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계산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R이라는 것 자체가 딱 고정된 값이 아니고 요즘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R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R은 거의 제로로 수렴해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화시켜서 R은 제로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러면 F는 다시 직렬 공진이든 병렬 공진이든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바로 공진주파수 F가 되는 겁니다. F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거를 요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R이 제로로 보면은 이거나 똑같죠. 단 공진주파수일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임피던스는 LC 양단의 임피던스는 최대치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이트에서 설명을 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이트를 좀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뭐 어차피 뭐
제가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이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학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제가 남들이 안 하는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병렬 공진을 응용한 것은 주로 무선 통신용이고 병렬 공진일 때 임피던스는 최대치가 될 것이며 공진 주파수는 직렬 공진과 거의 똑같다. 왜냐하면 인덕터가 포함하고 있는 R 성분 자체가 거의 제로로 수렴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제로가 되면은 남은 것은 이 공식만 남게 되어 F는 2파이 루트 C분의 1이 되는 거는 직렬 공진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뭐 튜너 쪽에 직접 개발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직접 개발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지원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튜너 쪽은요. 뭐 튜너 사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뭐 다른 건 했지만 제가 직접 튜너를 지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사이드 쪽으로는 좀 몇 군데 했었어요. 튜너도 뭐 튜너만 되는 게 아니라 튜너 주변에도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튜너는 잘 알지 못해요. 한때 그래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튜너 시장을 갖다가 거의 싹쓸이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니까 2, 30년 전지, 2, 30년 전 일인데요. 이러한 그 셋탑박스라든지 이런 튜너들은요, 지금 현재 광통신을 응용한 다 인터넷화로 바뀌면서 이 튜너 시장이 상당히 죽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튜너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AM, FM 튜너가 있을 거고, 방송은 거의 튜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지금 튜너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 지금 광통신을 통한 인터넷으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TV를 보는데 위성 쏴가지고서 무선으로 하고 그러지 않고, 광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광통신이라는 것은 광섬유로 되어 있는 선인데 이거 전기선하고 좀 달라요. 유리섬유입니다. 그리고 전기선은 이렇게 뭐 서로 뭐랄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면 연결이 되는데 광통신은요, 이 유리섬유라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미경을 보면서 용접을 해가지고 연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용접으로 연결해 나가는 방식인데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초창기 광통신 연결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미국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그 바닷속을 거쳐서 대단히 무서운 거죠. 그 먼 거리를 갖다 광통신으로 연결했습니다. 용접을 해가면서 그 바닷속도 용접을 해가면서 연결하는데 뭐 유럽 내에서 지상으로 광통신 뭐 설치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만큼 광통신, 인간이 통신을 향한 그러한 그 욕망들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 광통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 가능한 것이고요. 광통신이 없었으면 인터넷이 지금처럼 고속으로 되지도 않고 그게 고품질로 되지도 않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광통신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통신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또 이것 때문에 또 튜너도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은 거죠. 네, 튜너는 주로 무선 통신용에서 병렬 공진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제가 직렬 공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렬 공진은 사실 저도 이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직렬 공진이 이거 확실하지가 않아요. 통신에서 보면은 FDMA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프리퀀시 FDMA 디모듈레이션인가요? 멀티플럭스 프리퀀시 FDMA 프리퀀시 DB 이거 조금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조금만 이거 다음에 좀 공부 좀 더 하고 올게요.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멀티플렉서스인데요. 이게 이래요.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갖다가 다 차이를 둬가지고 멀티플렉스 하나의 통신선으로 그 여러 채널 여러 가입자들이 하나의 통신선을 이용해서 각각 다른 주파수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음성을 싫다든지 뭐 영상을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낸다든지 해서 보내면은 이쪽에서 이 주파수를 갖다가 선별을 합니다. 주파수 선별해요. 그래서
뭐 다른 한쪽으로 받고 한쪽으로 받고 한쪽으로 받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의 통신선으로 다 여러 명이 동시에 통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멀티플 액세스인데요. 프리쿼시는 맞아요. 근데 가요 글자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신선으로 여러 사람이 통신을 하는데 이때 주파수를 달리하게 되면 이쪽에서 그 튜너회로만 조금씩 튜너가 아니죠. 공진회로만 좀 조금씩 차이를 두게 되면은 여러 개의 주파수에 따로따로 이렇게 가입자들이 채널을 선택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용도는 뭐냐? 바로 유선 통신망을 갖다 간단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통신 효율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근데 저도 이 FDMA 잠깐 좀 볼게요. 잠깐 컨닝 좀 하겠습니다. 프리쿼시 디비전이네요. 맞아요. 프리쿼시 디비전 멀티프로세스. 갑자기 D자 기억이 안 났습니다. 프리쿼시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멀티플, 다중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FDMA인데, 이 시리얼 공진회로는 바로 이 FDMA에 쓰일 것 같아요. 저도 FDMA는요, 책으로만 공부를 했지, 제가 실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요즘은 왜냐면 이거 좀 다 TDMA로 다 바뀌었거든요. 제가 한참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로다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FDMA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교수분들도 사실 이거 뭐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뭐 책으로만 봤겠죠. 그래서 어떤 실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근데 TDMA에 대해서는 열심히 설명해 줬죠. 근데 TDMA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TDMA 쪽에서는요. 그래서 TDMA는 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FDMA는 프리쿼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할 때 이러한 LC 직렬 공전회로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유선 통신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저항 성분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저항 성분을 반드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 성분을 최소화해 가지고 하는 방식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겠죠. 뭐 저항 성분을 작게 하는 방법은요. 뭐 선 굵게 쓰고 굵은 선.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 그다음에 이 통신선은 중간중간에 이 중계를 하거든요. 리피터라고 해서 리피터. 중간중간에 이게 중계를 하는데 이 중계하는 거리를 갖다가 뭐 짧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저항 성분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장거리까지 고품질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은 지금 다 광통신이 다 가져갑니다. 웬만한 거 다 광통신이 다 해버리고요. 가정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정도 거리만 이제 동축 케이블 연결하면 되고 나머지 세상은 다 광 케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FDMA니 이런 것들은 뭐 교과서에만 있는 정도로 알고 딱 광통신도 기본적으로 뭐 어차피 TDMA가 이제 베이직으로 돼 있으니까는요. TDMA는 저도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저도 이쪽 TDMA 반도체 쪽에서 TDMA 쪽을 좀 했었으니까 제가 아는 TDMA를 갖다 해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TDMA는 상당히 하이테크한 TDMA입니다. 어떤 기름적 TDMA가 아니라 TDMA가 제가 했던 분야는 TDMA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계산기로 공중주파수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요 프로테우스상에서 요 부분 확대합니다. 네. 지금 470 피코하고 이 마이크로헬리가 병렬로 공진회를 구성하고 있고 공진이 일어날 때 임피던스는 최대치가 된다. 그 최대치가 되는 것을 이 트랜지스터가 최대치가 되는 것을 만을 증폭시켜서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커플링 캐패시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 페인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네. 공진주파수 레저넌스 프리퀀시 FR은 2파이 루트 L10분의 1. 대학교 때 외운 공식인데요. 이게 몇 년 전인가요? 94. 약 3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30년. 30년도 더 됐네. 30년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 공식을 외워주고 있습니다. 근해 공식하고 이 공기주파수 공식은 아직까지 외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얘가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됩니다. 자, 루트부터 계산하고 거기 2 곱하고 파이 곱하고 이걸 메모리에 저장해서 1로 나눠주면 됩니다. 1로 나눠주면 됩니다. 1에서 이걸 나눠주면 됩니다. 자, 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CA를 치면 돼요. CA를. 이거 좀 넣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 스탠다드가 있고요. 여기 사이언티픽이 있으니까 사이언티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L이 얼마냐면 2 마이크로입니다. 2 곱하기 피코 470은 940이 냈죠. 여기 나누기를 얼마나 하냐면은요. 여기다 18개가 붙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개가 붙었습니다. 는 합니다. 이거 전체를 갖다가 루트로 씌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요거 나왔습니다. 여기서 눈 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고요. 곱하기 파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눈을 쳐야 돼요. 그 다음에 메모리 스토어, 메모리에다 저장합니다. 클리어합니다. 1 나누기 메모리 리코어 하면은, 네. 5.1메가인 줄 알았더니 5.2메가, 5.1보다 약간 높네요. 거의 5.2메가가 공진주파수가 되네요. 네. 근데 약간 공진주파수 여기서 약간 뭡니까? 그 공진주파수에서 뭐죠? 그 약간 저항 성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진주파수 요거 나오고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요. 약간은. 네. 이렇게 되면은 약간 공진주파수 5.1 그거하고 맞게 떨어지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쓰는 거고요. 이 계산기 쓰는 거는요, 이 공학용 계산기를 한번 잘못 쓰면 완전히 계산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조금 쓸 때마다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